저녁을 해서 다음날에 사람이 죽은 걸 봤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몇 개 안 돼요. 아파트 저렇게 지어놔도 다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변소 옆에 꽃제비들이 이렇게 쓰러져 죽고 저녁 하자마자 세상이 험악하고 이렇게 못 사는 줄 생각 못 했죠. 친구 소희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군대 나갔다가 사고를 죽고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밀수를 하다가 이제 총에 맞아 죽고 하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에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서 2016년 5월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민 강진입니다. 북한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974 부대에 들어간 과정과 선발 기준이 궁금합니다. 17살에 이제 김정일 경호부대에 나가서 이제 13년을 군복무를 하고 이제 30살에 전역을 해서 사범대학교에서 이제 4년 6개월을 다녔고 그 이후 혁명역사 교사로 2년 활동하다가 그다음에 그 옥살 공장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그 배급을 주는 공장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 경호부대에서 지금 외적 언론은 이제 974 부대라고 하고요. 북한에서 또 친위 부대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거기 일단 들어가면 당중앙위원회 6처 이렇게 명칭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그 974 부대는 북한에 있는 일반 부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경호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 첫째로 출신 성분, 두 번째로 이제 체력, 세 번째가 이제 충성도입니다. 그 가족이 그 얼마나 당에 충실한가에 따라 이제 선발이 됩니다. 974 경호부대 일단 들어가면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변 안전을 뭐 무조건 백방으로 보장하고, 두 번째가 뭐 최고사령관 동지의 안내원과 만년 장수를 이제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가 호의사 비밀을 죽을 전쟁 지키는 그런 절대적인 그 이런 복종 정신,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일을 경호하시면서 김정일이 자주 머무르는 별장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대체로 이제 그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은 항상 그 우리는 그 남과 북 또 미국과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세도 좀 많이 그 나빴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은 김정일이가 제일 잘 머무는 곳이 이제 원산 초대소하고 창성 초대소입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일단 유사시에는 원산 초대소가 그냥 북한을 말하면 그 김씨 일가의 가족이 사는 그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뭐 당중앙위원회 청사가 평양에 있으니까 김정일이 김씨 일가의 집이 평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산 초대소에 기본 가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산 초대소는 이제 일단 유사시에 그 바다를 해서 러시아를 가기 위한 제일 좋은 출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창성 초대소라고 했는데 그게 보면은 또 이제 중국 국경하고 한 2, 3km 되는 거리예요. 우리가 이게 언론에 알려진 거는 이제 그 원산 초대소에만은 이제 그 요트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성 초대소도 요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위성 자료를 이제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몰라서 그걸 그러지.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요트 이제 정박하는 그 정박장도 거기서 있었고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제일 큰 초대소가 원산하고 창성이에요. 근데 거기 특징이 보면은 원산 초대소도 들어가 살 수 있는 이거 본각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센터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이 일단 또 딸로 사방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 특징적인 게 경마장도 있고 요트도 탈 수 있고 그다음 그 안에 이제 사격장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지형학적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창성 같은 거는 이제 일단 유사시에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이렇게 뭐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도 폭격할 수 없게 된 지형학적으로 완전히 그 요새화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호부대 활동을 하시면서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듣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저희들은 경비 공부를 서면서 이제 일반 주민들이 그 경비구역 주변에 와서 설렁대면 무조건 사살입니다. 그 사살도 내가 근무 설 때
일반 그 이제 주민들이 이제 뭐 힘들어가지고 원래 그 특각 주변에는 뭐 산나물도 많고 약초도 많고 상선 같은 건 이제 산삼이 많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제 그 약초 캘라 이제 들어왔다가 경호원들한테 그 이제 총에 맞아 죽는데요. 그 전에 그 주변에는 원래 20km 주변에 그 상선 특각 같은 거 20km 주변에 주민들이 그게 이제 특각에 발을 붙일 수 없게끔 뭐 이제 위수구역 무슨 뭐 그다음에 뭐 폭발령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전에 북한 정부의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한마디로 위수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여느 산에 가면 이제 뭐 열매를 따먹고 산나물 따먹고 다 없어요, 북한에. 그러다 나니까 몰래 들어가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캘라 들어갔다가 그 사살되는 거가 많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군무섬에서 일단 일반 주민이 왔으면 뭐 물어도 안 봐요. 그냥 사살. 적 불순분자가 우리 경비구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살하고 그다음 그 이제 위병장한테 이제 연락합니다. 내가 이거 불순분자가 들어와서 사살했다면 이 친구는 이제 뭐 제일 그 병사로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최고훈장도 받고 그다음 표창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장교가 된다거나 그다음 또 이제 부대 전반적으로는 그 경비군무를 서는 도중에 불순분자를 이렇게 처형한 제일 그 중성분자로 이제 낙인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면 입당도 남보다 빨리 하고 그런 좀 특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죽인다고 하지 않고 사살을 한다고 해요. 왜? 장군님의 신변 안전을 목숨으로 호위한다 이런 의미인데 김정일이 말이 있어요. 92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 그 정신간을 그 경호원들한테 이렇게 심어주다 나니까 저희들은 거기 죽인다가 아니고 무조건 사살한다. 이런 정신으로 이제 13년을 제가 경비근무를 수행한 것 같습니다. 별장 특각 경호를 하시면서 긴장되거나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북한의 이거 김씨 일가들이 그 특징이 특각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우리 언론에 알려진 거는 뭐 특각이 한 30개 되는데 그때는 그 김일성이 빼고 김정일이 이제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부터 북한에서 제일 경치가 좋고 제일 아름답고 어쨌든 그 자기 건강에 제일 좋은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을 한 5개, 6개를 이제 딱 정하고 여기에 이제 옛날에 그 이제 김일성이 있을 때 그 특각을 세웠던 것들 모조리 다 이제 폭발시키고 새로 다 지었어요. 그 이제 건물 약도도 이제 다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새로 지으면서 군무를 섰는데요. 긴장된다는 건 일단 김정일이나 뭐 김정은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완전 초기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없을 때는 이제 그냥 군무를 서요. 뭐 나가서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신교육도 받고 있다가 장군님께서 들어온다 하게 되면 딱 2시간 전에 이제 알려주거든. 그 병영 안에 베르가 울리는 게 있어요. 병영 안에 2시간 전에 이제 뭐 중대 폭풍 하게 되니까 베르 빽빽빽 울리면서 군인들이 그 훈련하고 자다가 그래서 이제 목당 그 이제 물고기들과 장구를 다 차고 그 전에 이제 100m에 뭐 50m에 하나씩 그 군무를 설다면 김정일이 들어오면 25m에 하나씩 이제 다 배치해요. 그 이제 특각의 특수성이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발전된 최첨단 그 전자장비보다도 사람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특각에는 CCTV가 없어요. 몽땅 사람이 25m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김정일이도 그때 경호원들이 믿지 않았어요. 언제 자기 뭐 총을 쏜지 몰라요. 그래서 25m에 한 명씩 서는 원리도 내가 군무를 서면서 오른쪽 왼쪽 누가 이제 장군님께 총을 겨누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군무를 섰어요. 그래 사실은 경비 군무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가 군무 설 때는 오른쪽에 군인, 왼쪽 군인들이 뒤돌아서 장군님을 이렇게 겨누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부대에서 이런 정신교육, 뭐 충실성 교양 이런 것도 많이 주지만 서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군무를 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이제 하면은 그때는 경호원이 된다 할 때는 그 북한 당국에서 그때는 뭐 친위부대다, 뭐 구치사부대가 한다 하게 되면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하나가 이제 그 경호부대 감으로써
우리 집안이 크게 뭐 나라에서 도와주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 이제 가족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뭐 당의 이런 배럴로 뭐 명절날에 무슨 뭐 사탕 1kg, 과자 1kg 이렇게 기름 한 백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힘들 때지만 근데 그것도 크게 완전히 그 정말 이제 가족의 행운으로 생각했고 또 경호부대에다 이제 전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또 대학 일단 또 졸업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당에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제 그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가장 그 충성문자들 바로 경호부대에 있던 974 부대의 군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보위부, 안전부, 검찰, 단기간에 다 이제 포진돼 있거든요. 예. 그 김정일이 그랬어요. 이 땅에 이게 믿을 사람은 이제 경호원들밖에 없다고. 왜? 어릴 때 이제 13년 동안 나가서 그 정신교육, 충실성 교육 이런 것들 가장 막 받고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혁명 전사라고 해야 되나? 북한 말로는. 어쨌든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보초 서고 그 이제 정오관리 할 때는 앞으로 내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바람으로 이제 14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웃기는 게 군 생활을 하다가 생활을 못해서 생활 제대를 한다거나 일단 그 훈련 강도가 너무 세서 이제 그 생활에서 뻗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생활 제대라고 시키는데 그 생활 제대도 그냥 자기야 그 가고 싶은 고향에 안 보내요. 혁명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 광산이나 탄광 아니면 농장에 이제 배치하고 그 집안은 이제 대대로고 완전히 역적 이하의 이런 토대가 출신 성분이 나쁜 집으로 딱딱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경호부대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정말 이런 육체적으로 이게 그 견디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이제 그 탈락하고 이제 생활 못해서 이제처럼 그 대호에 이제 같이 따라 못 간다면 우리 집안이 역적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이제 그 정신력 하나만은 이제 가지고 이제 군무를 섰던 것 같아요. 17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떤 마음으로 입대를 하게 되신 걸까요? 처음에 이제 갈 때는 당에서 이제 여기 대한민국은 이제 자진해서 어쨌든 깜짝 놀란 게 이제 군인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당에서 직접 그 이제 어릴 때 이제 한 14살, 15살 때부터 뽑아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이게 체격이 큰 아이들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야네를 이제 그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제 너희 아버지 뭐라 옛날에 계급적 토대가 좋은가 사회적 토대가 좋았나 이걸 다 하게 돼요.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신성 괜찮은 아들을 또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2, 3년 동안 계속 그 당내에서 딱 관리를 해요. 야네는 어디 가다가 패싸움을 한다거나 부모들이 어디 가서 경제범이 된다거나 이런 걸 엄청 그 뒤서 보면서 7살이 되면 보내거든요. 근데 북한 사회는 아이들이 이제 17살부터는 그 공민권을 가져요. 공민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인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관리하다가 이제 가는데 그냥 이거는 해마다 계속 경호원들 뽑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호원들 할 때는 제일 그 이제 체력적으로나 출신적으로나 충성심도에서 제일 높은 아이들을 이제 뽑아서 갑니다. 1차적으로 경호부대가 첫째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무슨 어디 국방대학도 가고 무슨 어떤 다른 곳에 이제 호위사령부도 뽑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당시 부대원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특각과 관련된 소문이나 암묵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일단 그런데 이제 부대 이제 신병 훈련을 이제 한 6개월 합니다. 6개월 하고 이제 그 분위기가 벌써 이제 신병련을 들어오면 다 같은 또래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들어가면 충성 경쟁이라는 거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키나 차이나 어째 별반 없는데 그 충성 경쟁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충성 경쟁에는 자기가 그 훈련하고 경비근무서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충성 경쟁 딱 하다 보면은 17살 이제 금방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 특히 농장이라든가 집에 한마디로 좀 힘이 없어가지고 그저 옥수수밥 먹던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간부 자식들이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아들이 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 17살이 이제 딱 군에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정신력을 보거든요. 예, 육체적인 그건 조금 피하고 정신력을 보는데 이 정신력을 이게 못 내서 아이들이 부대에서 이제 탈락합니다. 훈련을 하다가 이자처럼 다리가 불러지고 뭐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이제 사격 훈련하다가도 이제 총에 맞아 죽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뭐 장군님이 신변 안전을 이제 보위하다가 이제 영예롭게 전사했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뭐야 이게 보내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탈락한 아이들은 집에 생활제대로 보내는데 그때는 내 하나가 이제 그 경호부대 가서 훈련을 하는데 나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추천한 그 어릴 때 그 유치원 교사, 뭐 고등학교 교사, 그다음 뭐 중학교 교사, 그다음에 여기 인민반장, 담당 보위지도원, 보호하는 담당 의사까지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인을 다 받자면 10명, 한 15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무대길래 다 이렇게 그 지시로 해가지고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가족 때문에도 오히려 그 최대한 어릴 때 그 한마디로 뼈짜물까지 다 뽑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당에서 이제 관리하는 부대라고 했잖아요. 그 작년도에 이제 그 죽었는데 그 사람이 김경옥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일 일때까지 경호했어.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민선서란 걸 해요. 나는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면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 족과 인민을 위해서 목숨도 같이 뭐 바치겠다는 것을 당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뭐 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가 그때 탐정인의 조직부 부부장이 됐어요. 일부 부장이 됐는데 장성복 딱 나와서 하던데 그게 이제는 김정은이가 이제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보니까 그 옆팔에도 그 옆팔에서 이렇게 장성 달고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작년도에 죽었어요. 그 사진 나오면 이제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게 입대하면서 저희 얘는 인민군대가 아닌 당국군대 장군님이 전사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이제 한 것 같아요. 경호를.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사상이나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고 장군님의 목숨이다. 예. 그걸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그 목숨도 기꺼이 바칠 이런 준비. 예,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장군님의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3년을 그 견뎌낸 것 같아요. 북한 지도자의 가족이나 측근들과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관리체계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제 장군님 답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요. 군무 서는데 뭐 김정일이 와서 뭐 우리 경호원들 고생한다 하게 되면 그다음에 돌아서 지평이라는 게 해가지고 뒤다 이렇게 무기 메고 앞에서 이렇게 뽑지 않고 그러면 고향 어디나 뭐 이러면 뭐 위대한 수령님이 혁명 업적이 깃들어 있는 백두산 양강도 해상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물어볼 때는 무조건 남자는 대장님, 여자애들이 와서 뭐 아저씨 저거 뭐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공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호원들도. 심지어 거기 이제 아이들 그 보는 가정교사도 공주님, 대장님이라고 불렀지 여정마 무슨 정문아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그래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오히려 경호부대 있을 때 오히려 더 그 사람들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김정남만 알았어요. 딱 그 스타일을 보면 김정일이 스타일이랬어요. 본각하고 이제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본각만은 가족들이 이체 들어올 수 없어요. 딱 뭐 센터하고 본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보면은 이제 우리 일단 보면은 그 주애가 많이 아빠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 경호부대 있을 때 보면은 지금 뭐 주애가 막 후계자를 막 두고 하는데 북한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그것도 어린 여자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난 그래서 김정은 옆에서 계속 다닌 거는 그냥 이설주를 안심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말할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일명 예를 든다면 특각에 일단 어쨌든 뭐 장성, 신천, 원산, 뭐 강동, 그 다음에 뭐 70여 그 여호 이런 데 갈 때는 부인은 안 데리고 다녀요. 예, 원산에 그냥 놔두고 지가 혼자 다녀요. 그런데 그 특각마다 다
이쁜 아이들 이제처럼 그것도 이제 우리가 17살에 이제 그 선발하는 것처럼 옷가라고 해가지고 천의 아이들도 이제 그 선발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역시 뭐 경호부대 그 군인을 이제 1000명을 선발한다면 여성들 같은 건 10명도 안 선발해요. 1년에. 예. 야는 이제 아이 때부터 성검사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제 14살부터 이제 성검사도 하고 제일 일명 미네들이죠. 이런 나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뭐 몇 명씩 들어가는데 김돌돌이는 어디 뭐 창성특가, 박돌돌이는 어디 원산특가 이렇게 들어가 배치되거든요. 그럼 야니 거기서 관련도 하지만은 일단 김정일이 들어오면 기쁨수하고 같이 안에서 이제 놀고 그래요. 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매 특강마다 이제 다 이쁜 아이들이 그냥 김정일이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죽일 수 있어요. 가정생활을 하는 김정은이는 그 아버지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최고 지도자가 딱 되면서 이설주를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예, 김정일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지만 공개해버리다 나니까 부르면서 나는 아버지 세대하고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일단 사업을 하다 나니까 굳이 와이프까지 그 데리고 내가 일단 어디 특가에다가 사업을 한다게 되면 그걸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와이프까지 그 이런 나라 이런 국사 같은 거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설주 같은 거는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데 남편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그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애를 그냥 앞에 다 내세우고 그냥 따라다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도 집이 뭐 한 개고, 그 다음 일단 그 이제 무슨 행사람 할 땐 부인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그 다음 들어가서 뭐 가상처럼 생각하냐? 김씨 일가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전문 아무 시식하고 뭐 정사까지 같이 안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데리고 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아들이 없어가지고 뭐 이자처럼 주애를 데리고 가는다는데 아들이 왜 없겠어요? 최고 지도자가 돼서 이자처럼 이설주를 만났는데 이설주가 딸을 낳았어. 그러면 이설주 아들은 못 낳아 하면은 아니 이제 후계자를 만들고 이제 나라를 이끌 이런 자기 태를 이어야 되겠는데 다른 여자 만나서라도 아이 아들을 못 낳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현재 또 김정은이처럼 어디 원산 특각에서 크겠는지 삼성 특각에서 크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김씨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제가 원하는 아이들 데리고 이 자체는 뭐 행사도 일명 그거 보고 기쁨도 공연 보고 행사를 가는데 그런 그 생활을 누리며 사니까 이설주로서는 아마 남편이 계속 밖에 나가 있는 걸 좋을 리가 없죠. 예, 그걸 이제 가운데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그 딸 주애고, 예, 저는 처음부터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에서 너무도 많이 목격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사실 이게 너무 단순하게 내가 나온 말이지만 북한의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주애보다 이제 더 이제 후계자로 나설 아들도 이설주가 놓지 않은 그런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김정은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거는 무슨 뭐 옛날에 고영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누구 난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김정남이도 같고 김정철이도 같고 김씨 일가의 그 숨겨진 이런 비밀들은 아직까지 공개가 못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되겠는지 말겠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김주애가 후계자 돼서 저렇게 김정은이 다니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영물일 뿐이지. 예, 이설주하고 김정은이를 이제 지켜주는 가운데 다리 역할하지 절대로 그게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와 탈북 과정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전역을 해서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제가 다니는 가정에 사랑하는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가장 그 충격적인 것이 부대 안에 들어가면 이런 정신교육, 충실성 교양 이런 걸 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고난을 행군하고 정말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충성 경쟁하고 그래도 이 밥에까지는 못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옥수수밥을 해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당에 충성하게 우리 뭐 북한 주민들이 다 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교육을 받다가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그 현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전역을 해서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장마당에서 사람 죽은 걸 봤어요. 이렇게 그 북한에는 다 이게 변소로 해가지고 지방 같은 데 특히 돼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몇 개 안 돼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어놔도 다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그 변소 옆에 그 꽃제비들이 이렇게 그 쓰러져 죽고, 그런 걸 보면서도 사실은 나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야, 저 아이들은 왜 저기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죽었지? 이거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며칠 걸려요, 그게. 그런 걸 받고 이제 저녁을 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불렀어요. 야, 내 13년 만에 왔는데, 야, 친구들 다 모이자 했는데, 제가 저 어릴 때 좀 뭐랄까, 집안이 조금 좀 괜찮아가지고 학교 나갈 때 북한에서는 그 학급 반장이라 하는데, 어쨌든 반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 군에 갔거든요. 저희 경호부대는 아이들 졸업하기 전에 이제 먼저 뽑아가요. 제일 1차순위 돼가지고. 안타까운 게 경호부대는 가면서도 이게 군복을 못 입어요. 사회학생복을 다 입혀가지고, 비밀이 나간다고 하면 사회학생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 열차에 타면, 거기 이제 보위부 아들이 이게 딱, 한 칸을 딱 막아쳐요. 일반 사람들, 그때부터는 접촉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양에 가서 이 롱자회관이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볼 수 있는 군복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게 다 명단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입고, 그 다음 그 이제 자기 입던 어떤 소포로 말아서 이제 집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 힘들 때는 그 같이 놀던 아이들을 그 친구들 생각 제일 만나가지고 전에 갈 때는 야, 너 김똘똘이는 지금 뭐 하지? 박똘똘이는 뭘 하지? 이런 큰 그 기대를 안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13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부모들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가족 행제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살아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걸 제일 먼저 걱정하면서 이제 전역을 해가지는데 뭐 전역하자마자 뭐 이 세상이 저렇게 뭐 험악하고 이렇게 못 사는 줄 생각 못 했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그랬는데 완전 딱 친구 소희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 1년간 군대 나갔다가 이제 그 이제 사고를 주고 하나는 또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밀수를 하다가 이제 총에 맞아 죽고 예, 하나는 어디 시포 같은 데 가서 북한은 남자들이 불법을 많이 해요. 불법 안 하면 못 살아요. 북한을 말하면 이 동이라고 있어요. 동을 이제 날라오다가 그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대체로 살아나온 사람 몇이 안 돼. 10명 가면 그래서 한 30%는 다 죽어. 이 대한민국처럼 이게 이 밥에 고기 국을 먹이는 게 아니고 저기는 일단 들어가면 죄인이 되니까 그냥 먹지 못해 다 영양실조 죽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사회라는 게 우리가 듣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 나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가마 장사했어. 가마. 그 늙은 60대는 어머니가 이런 가마를 이제 이 가마 빼놔야 되는데 그게 한 7개, 8개 썼는데 그걸 메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 부모님들 왜 이렇게 당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하는가.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게 북한에서 장마당 장사는 자본주의 온상을 봐요. 예, 제가 군에 나갈 때까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항색 바람의 요인이라고 하면서 장사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전역을 하니까 그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부모들 장사 못하게, 아버지 엄마를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매부가 나한테 오더니, 야, 진이야, 너 왜 부모들을 장사 못하게 하냐? 네가 지금 먹고 사는, 네가 먹는 쌀밥, 반찬, 담배, 이런 거 이게 다 저 장마당에서 장사를 못하면 너네 집이 굶어 죽는다 해가지고 매부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가? 우리 부모들이 다 당원됐어. 형도 다 군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네 생각은 알만한데 이러면 이 사회에서 먹고 못 산다. 제일 바보가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난 거기서 너무 충격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당물에 충성하던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했는데 그다음부터 가만 보니까 내가 먹는 음식 또 13년 만에 왔다고 제일 최고 좋은 담배를 이렇게 싸주는데 그것들이 다 이게 부모들이 이런 피와 땀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배급제도란 건 없고 병원에 가서도 약이 없으면 다 죽고 그러면 보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가 양육광식의 사회더라고. 북한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냥 뭐 앞에서 당의 충성성을 외쳤지만 뒤가 뭐 다 그게 이제 집 먹고 살기 위한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석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석기란 뭐인가 모자라는 사람, 사회생활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호부대에서 전역한 사람들 종신석기라고 불러요. 종신석기. 그러니까 너네 아무리 사회생활을 해도 너네는 이제 이게 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인가 하면 못 먹고 좀 굶주리고 힘들면서도 당리에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 듣는 칭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년 만에 이제 결혼해서 제가 와이프가 이제 죽고 아이가 이제 한 3살짜리 남겨두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이제 다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해서 제가 사범대학 졸업해서 이 한국을 말하는 국정원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입사를 신청했는데 덜컥 이게 알지 못하는 오천고모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주신성분조한데 그 오천고모 때문에 내가 보위부 입사가 딱 맞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북한 사회는 어쨌든 그런 데 들어가자면 8촌까지 다 보거든요. 알지 못한 8촌까지. 그래서 나는 너무 그 다음에 맥작했어요. 야, 이거 뭐야. 나 이 알지도 못하는 이게 오천고모 때문에 이게 못 간다. 그래서 혁명역사 교사로 중학교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다음부터 사람이 내가 이게 아무리 내가 이게 보드라 그래서 뭐 당을 위해 충성하고 조국을 위해서 뭐 그 바친 그 시절들이 원한, 그 다음에 뭐 사실 복수,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원한 이런 걸로 막 꽉 차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게 살아온 이 세상이 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바쳐서 이렇게 그래서 충성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로구나. 이번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하자면 긴데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충성심이 오히려 그 어떤 증오감하고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또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로커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도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내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그 북한에서 자기 잠둥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 있어요. 예, 그런 삶을 살다 나니까 그렇게 하다가 내 죽어도 배신 안 한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북한에서 살자면 제일 살기 쉬운 방법이 국경연선에 있는 친구들은 밀수를 하는 거예요. 밀수. 예.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 오천고모한테 그 칠한 막 하느라고 그 연락을 했는데 그때 오천고모가 미안하다고 하면 한국 돈 200만 원 이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걸 먹고 살라고. 근데 그 돈을 받는 순간에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남수선에 간 사람들이 무슨 돈을 저렇게 많아서 그 일생 모아도 200만 원 못 모아요. 한국 돈 200만 원. 그 200만 원이면 그때 제가 가족이 한 1년 6개월은 잘 먹고 살은 것 같아요. 예, 돈을 한 거 그렇게 못 보다 그 받으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오히려 고모가 고맙더라고. 예, 그전에 막 했는데 제가 일생 보지 못하는 이런 돈을 간 너무 고마워서 고모 너무 고맙다. 어쨌든 뭐 내가 못 간 건 못 간 거고 그래. 좀 어떻게 힘들 때 조금씩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럼 자기가 그 이제 그 사람 좀 찾아달라 하더라고. 그래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고모하고 마주치고 또 가족들이 이게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진짜 거짓말에 돈 걱정 없이 살았어요. 네, 살다가 이제 뭐 북한에는 이제 그 우리 여기 뭐 한국에 오면 무슨 SK, 뭐 KT 이런 통신사들이 많잖아요. 많은 데는 북한에는 이제 그 고려망하고 강성망이라고 있어요. 지방에서 쓰는 휴대폰이 따로 있고 중앙에서 쓰는 이런 휴대폰이 따로 있어요. 그 통신망 2개인데 그러니까 핸드폰 2개 중간 다 있고 오른쪽에다는 뭐 고려망이 있고 왼쪽에다는 강성망이 있고 안쪽에다는 또 중국 전화, 국제 전화 이렇게 전화 중간에다 섞듯이 이렇게 하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한 엄마가 이제 아이가 그 3살 때 헤어진 엄마야. 근데 이제는 한 22년 됐어. 아이를 찾아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았는데 엄마가 20년 동안 찾았대, 아이를.
그냥 못 찾다가 저한테 또 덜컥 부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그 아들을 찾겠다고. 그래, 나는 돈을 많이 주겠다고 찾으면, 그래, 뭐 해야지 해가지고 사람 하나 보냈어. 보내가지고 가자마자 가서 찾았어. 근데 찾게 된 원인이 엄마가 한 다음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살다 나니까 아들은 완전 꽃집이 된 거예요. 그래 계속 역전나 아들이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내가 그 보낸 사람은 북한에서 이 한국말 대통령 선거야. 최고 최고 주도자 선거인데 선거 내일 한다면 오늘이 딱 사람이 갔어. 그래갖고 집에서 딱 만났거든,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선거하겠다 사실 그 꽃집이 치던 나이가 여기 전에 꽃집 치던 나 들어왔는데 그걸 딱 만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를 찾는다. 니 뭐 체력이 맞지 좀 하다니까. 나 이 새끼 맞다고. 그러고 선거 끝난 다음날로 이 사람하고 같이 왔지, 회사에서. 그래 만나가지고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그때 그 아이하고 엄마 넌 누구이고 아버지가 누구이고 이렇게 마지막에 딱 확인됐잖아요. 그 다음에 막 눈물 쏟고 하면 나도 같이 울었어요, 옆에서.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의 그 분단이 그 아픈 역사라는 게 어느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들에서 겪는 이런 고통들, 그때는 탈북하면 중국에도 엄청 가고 국경연선 쪽에는 절반 다 갔어요. 그러면 그 딱 느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내 자신을 이게 세상을 바꾸고 정말 갈라진 이 혈맥을 잇는 이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붙여준 다음에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받고 아이를 무사히 중국을 넘겼어요. 그때 나이가 25세인데 이 친구는 이제 중국에 넘어가자마자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에서 한 20일 동안 아들하고 같이 있다가 중국에서 참 엄마가 좀 못 들어오니까 삼북을 통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 엄마는 오고 야를 부록을 통해서 보냈는데 야는 옛날부터 그 꽃제비 출신이자 엄마 만나서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주머니 돈이 많아. 그리고 지금 저 부록고 같이 오다가 우리 가다 휴게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있어서 다 화장실 가는데 이놈은 버스 밑에서 담배를 피한 거예요. 그러다 거기 이제 이런 규찰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시설 보는 이런 그런 규찰대 비슷한 사람한테 걸렸지. 그래가지고 야 벌금 내라. 니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중국말을 못 알아듣거든. 그래 이게 북한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야 잡아다가 이제 경찰에 넘겼는데 그다음 이놈이 오다가 그냥 불법 도강으로 잡혔지. 잡혀가지고 이제 도망간 국경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놈이 들어가자마자 나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한국 도주 하다가 브로커를 잡히면 무조건 그냥 정치범이 돼요. 정치범. 간첩이나 같은 이런 정치범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북한에서 경호원했다는 걸 해가지고 그게 이제 3번째로 걸린 거예요. 첫 번째도 들어가서 야 구치사 경호부대 출신이지 됐어. 교양사고에 가서 나가고 난 두 번째는 또 이제 단련대 들어가고 세 번째 잡히면 나는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3번째 됐어요. 다 이제 한국 보내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도 그놈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행불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중에. 야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브로커도 연락이 안 돼. 그 다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예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한 20일 있는데 자기 브로커인데 연락 온 거예요. 가까오다가 담배 피우다 이렇게 됐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얼마 전에 이게 또 내는데 이제 불티티겠구나 소리. 집을 안 들어가고 이제 주변에 있었는데 아니게라 보위부서 이제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문자인데 저한테 개별적 편지 왔더라고. 신의 아니 여기서 이제는 못 살아남으니까 남수성 가라고. 그래서 정말 죽어도 이 땅만은 떠나지 않는다 했던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보내더라고. 아들은 잘 봐주겠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라. 아들 때문에 제일 마음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부를 거 없이 그냥 넘었어요. 전화했다 나니까. 그래가지고 넘었는데 어쨌든 또 그것도 굉장했어요. 대낮에 이렇게 막 넘다가 그지
간에 뒤에서 막 총 쏘잡고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체제에서는 제가 더 기댈 곳이 없어서 제가 떠났는데 그 압록강에 그 겨울에 이제 3월 달이면 물이 엄청 이렇게 차요. 얼음이 한쪽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그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나라에 있는 이런 백성은 상간집 개마다 못하다는 그래서 내가 과연 살아야 될 그 땅,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그 밟아야 될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남손이라는 건 생각했지만 기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떨어져 나면 내 꼭 결국 살아서 저 세상하고는 내가 정말 등지에서 내가 살 것이다.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그 가족과 갈라지고 친구들하고 그 땅을 놔두고 간다는 그 심정 것들이 그 오만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막 사람이 머리가 막 곤두서는 거예요. 정말 다시는 살 수 없고 어디 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어쨌든 그런 막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정말 진짜 그 겨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제 압록강을 넘었거든요. 그러고 넘으니까 우리 고모랑 연결을 하니까 또 벚꽃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우야 그 땅을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하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 가장 큰 문화 충격이나 예상치 못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특이한 거는 이제 북한에서 뭐 남조선 옷이 좋고 뭐 중국 새 상품보다 한국 옷이 좋다. 이거는 북한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알고 이처럼 사람들이 남조선 가는 거는 그 북한에서 그 정말 큰 걸 생각해요. 부를 거 없어서 못 가는데 중국에서 이제 집에 어디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데 TV를 보는 데 있잖아요. 압록강을 듣는데 그 세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집마당에 그냥 옥수를 쫙 이렇게 쌓아놓고 집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고기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뚝 떼가지고 그 요리를 해주는데 가마도 중국은 딱 가마 이렇게 커요. 이런 데를 그 불 떼면서 해주는데 먹는 게 어쨌든 보기만 해도 막 배가 부르더라고.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또 이게 시리얼로 있잖아요. 참 그 여자들이 이런 그 방탕한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너무 달랐어 이게.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 야 이게 중국도 사회주의라는데 아니 그때 정말 아니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알몸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너무 충격했어. 이렇게 이 먹을 것도 많고 그렇다니까 그 집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 가면 우리 중국도 한국에 따라 못 간다. 엄청 잘 사는 세상이다 해가지고 소리. 그런가 하면서 거기서 조금 좀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이런 길들마다 그 우리 동생이 전화하고 우리 고모가 전화하는데 그 중국 브로커들이 그냥 하이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그 말 잘 듣고 그래서 그렇게 중국을 넣고 이제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한국 하니까 다 이렇게 우리는 뭐 탈북자는 하나지. 한국 하니까 다 이렇게 엄지서 손가락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처럼 먹을 것도 이렇게 막 갖다 줘 하면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 많이 가졌어요. 야, 이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절정만을 지고 이렇게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가 하고서 엄청 뿌듯했어. 그러다가 그 태국 감옥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는데 거기는 이제 일명 그 국제난민수용소요.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내가 일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선택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가면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제 별난 외국인들이 가득해요. 몇백 명씩 막 무리지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남손에 그 친척들에서 돈을 보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이제 햇빛 쬐는 할 때는 뭘 잘 사 먹는 거 보면 다 북한 사람들이 했어. 근데 그 안에서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랑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치지. 근데 한국 사람이랑 번도 못했어. 외국인들이. 별난 나라 다 있는데. 그래, 거기서 정말, 야,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 위상이 엄청 대단한 나라고 나오고. 그다음부터 빨리 이 시간들이 가가지고 좀, 어쨌든 거기도 믿지 못해요. 태국에 있으면서도, 그러다 뭐 이제 우리를 잡아가겠지, 그 알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올랐는데, 비행기 오는 순간부터 올라갔는데 이제 밀차들이 다니면서 뭐 맥주 먹고 술 먹고 뭐 빵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식사를 주고. 근데 올라가서 그 술이랑 그렇게 멋있는 술이랑 그 맥주 나면서 먹고 싶은데 못 먹겠더라고. 난 돈을 사서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야, 저거 좀 먹고 싶은데.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 갖다 먹어.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 쟤는 다 돈 내 먹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도 진짜 아니라 그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못 먹었어.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공항에 이제 내렸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뭐랄까? 우리가 보지 못하던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공항이 쭉 빠져나오는데 뭐 카드 되니까 음료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 그때 그런 앉아서 보는 변기를 처음 봤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몰라서 이 다리 두 다리 이렇게 뚝 걸치고 이게 화장실 보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조사받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가서 또 때리고 패고 이제 그런 줄 알았어. 그냥 북한에서 살던 식으로 저 사람들은 때리고 패고 해야 그 이제 끝나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까고 하고 국정원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우선 못 치게 됐어요. 왜? 맞아댈까봐. 그러니까 그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내 그러다 이제서는 몰래 한 일이 또 발견되면 때릴까봐. 그러니까 뭐 다 그대로 이렇게 어쩌고 말하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은 다르게 이게 또 그러지 않더라고. 너무 신사적이고. 예, 그리고 근데 또 들어가서 이제 밥을 주는데 그게 다 뷔페 식사예요. 뷔페 식사. 들어가자마자 그냥 밥을 이렇게 막 벗어 이렇게 끄는데 거기서 너무 또 충격받았어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풍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이 밥에 고깃국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고향 생각이 더 나더라고. 응? 저 땅은 왜 저렇게 이 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뭐 옥수수밥도 제대로 끼니도 못 먹고 하는데 그래 거기서 야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나? 그러면 정말 우리를 받아준 대한민국 이 국민들의 그 감사함 물론 이제 헌법에 이자처럼 다 명시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우리 또 조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철책 하나도 그 독재의 세상하고 자유민주 세계의 차이가 사람들 대하는 차이가 그래서 정말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지. 내 이 좋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도 열심히 정착도 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 국민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바칠 이런 각오를 안고 진짜 아니라 나도 이게 통일이나 또 인권을 위해서 나도 이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때부터 그냥 고마움에 지금 사는데 현재도 그냥 너무도 감사하고 언젠간 나도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답할 때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떠도는 한국에 대한 소문과 인식은 무엇인가요? 한국이 잘 산다는 거는 북한사에서는 그건 다 너무도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한간에 그런 소리가 돌았어요. 앞으로 그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나라가 통일되면 북조선 탱크에다 남조선 경제를 이렇게 얹어놓으면 강성대국 된다고 뭐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진짜 이런 이야기 들은 사람들 많을 게 같게. 그리고 어쨌든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많이 들어오고 밀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옷도 그냥 그래요. 중국 상품 새 상품이라도 이 한국 중국화 완전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USB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집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이 큰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TV라고 해서 이렇게 딱 우리 컴퓨터 지금 전에는 딱 고만한 TV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 이제 하나 있어요. 그 12V짜리 없는 집이 없어. TV가 대체로 다 있어요. 그걸 보는데 이게 북한 영화 같은 거는 뭐 그냥 거실까 안 봐요. 다 USB를 보는데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들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너무도 그 놀란 게 배불리 잘 먹고 사람들 잘 살고 뭐 다 개인집이 차가 있다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랐고 근데 TV랑 보면서 영화란 건 한 20년 30년 앞섰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기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한국도 이제 나도 이제 볼까 그전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그 라면이랑 막 먹는 이런 장면 보잖아요.
밥이랑 뜨가 뷔페 먹는 거 보면 그 사실 믿지 않았어. 그리고 그거 보니까 그 엄청 먹고 싶더만. 그래 배가 더 쪼르륵쪼르륵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보였는데 이거는 뭐 현실하고 그래서 절반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죠. 왔는데 그 너무도 그 상상 이상이고 특히 내가 이자처럼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 못했어요. 예. 개인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가서 할 수 있어. 그러다 장군님이 그 사성대가 그만 안 하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16년도 이제 10월달에 이제 딱 나왔는데, 탄핵 이야기 막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야, 저 탄핵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 대통령한테 이제 다 이게 목살을 잡아서 처형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기 그 인권, 이런 권리를 행사하면서 막 하는 거 보면 제일 충격이 그거 된 것 같아요. 북한 같으면 반대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마 다 쏴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삶, 이게 한국에 와서 삶을 그걸 대비하면서 저도 이게 나만 노력하면 열심히 사는 이런 그래서 자본주의로구나. 예, 그러면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일 정권이 더 길게 유지됐다면 통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전역을 해서 김정일이 딱 죽었다 할 때, 야, 이거 김정남이 나오겠구나. 근데 그 말을 타고 이제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 보면 딱 김정일 스타일이 됐어. 완전히. 그 빼박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거기서 엄청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았어. 사회 사람들은 그때 장성택이 된다고 했고 고모부가 된다고 했고 나는 요 아들이 김정남이 있으니까 여기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나온 거예요. 스타일도 딱 옛날 할아버지 스타일에 거기서 먹혔어. 그 옛날에 그 50년대 김일성의 머리가 그 북한 사회에서 볼 때는 엄청 그 뭐랄까 이상한 머리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내가지고 딱지 할아버지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북한 사람들이 많이 먹혔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때 김정은이 금방 할 때도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 컸어. 야, 이 개개방하면 이제 엄청 잘 살겠구나. 이제 장성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잘 살겠구나 하는데 어쨌든 세상에는 이 한국하고 다른 게 세상에는 독재 체제는 최고 지도자가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권력 투쟁에서 한 놈이 죽어야 되는데 막 그래서 뭐 장성택이 죽었겠죠. 저는 통일은 아니지만 개혁개방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김정일이 이제 마지막 죽기 딱 전에는 북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들이 이제는 다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돈이 많은 자가 잘 살고 그때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그 뭐 혁명 자금 만들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뭐 밀수든 뭐 경제적으로가 엄청 많았어요. 막 중국에서 차들이 막 100대씩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북한에다 쌀 막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마지막 망할 땐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완전 풀어놨댔어.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개혁개방만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그때 이거 개성공업지도 열리고 라진선봉 특구도 만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간다 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독한 놈이 나와서 저렇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겪는 지금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도 그랬어요. 북한에서 남조선이 오면 완전히 리비아 온 것처럼 생각하고 중국 가게 되면 그래도 좀 못 사는 그 동네에 온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조선에서 벌써 보내는 돈이 100만 원이면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10만 원도 못 보냈어요. 그렇게 격차가 셌다고요. 그래서 남조선에 이제 간 가족들은 그냥 방에서 내라는 돈 내고 나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밥에 고기국 먹으면서 집에서 TV만 보고 그렇게 진짜 자유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또 좀 한심했어요. 그래서 선호도 1등, 어쨌든 남조선 간 그 집이 1등이 됐거든요. 근데 다 선호하지만 그 가는 길을 몰라. 그래 보면 북한 여성들이 이자처럼 그냥 막무가내를 떠나가지고 이자처럼 중국에서 저렇게 길이 없다 나니까 빨리 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런 걸 겪고 하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상태는 오직 이제는 전쟁을 하든
개혁개방을 하든 이제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뭐 싸우다 죽든 이렇게 해서 죽는 게 낫다. 이런 견해가 70%, 80%다 될 거예요. 왜? 그전에는 김정일 있을 때가 전에 나이도 위이고 하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이 욕을 못했어. 근데 이제 다 김정일보다 나이 다 많은, 이젠 그런 거니까 친구들끼리도, 저 조그만 놈석이 저 재수없다고. 저 새끼한테 이제 또 우리 아이들도 맡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하면, 거기서도, 넌 체제 위지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닫아내고 개혁개방도 안 하는구나. 이거는 북한 주민들도 알아요. 그런 소리 알죠. 근데 이게 한국에 와서 더 이렇게 실감을 느끼는 건데, 저 체제는 이제 망할 때까지 절대로 이제, 개혁개방을 안 해요. 지금 두 개 국가로 나오잖아요. 한국하고 이제 교류를 해도, 어쨌든 뭐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가고, 안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두 국가로는 이렇게 내세우고, 저 안이라도 막아놔야 자기 노예들 덜퍼서리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김정은이는 새끼라도 물려주자면 이제 저 막는 건 저는 뭐 이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의 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저 북한이 못 먹고 못 살아서 좀 만약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간다면 아마 개혁개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김정은이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김정은이 한테 다 죽어가는 거 살려준 호재란 말이에요, 저게는. 예, 저는 그래서 그때 벌써 22년도 이제 2월 24일 날 이제 전쟁 딱 터져가지고 이제 포탄 보낸다 할 때, 저 100만이 넘는 북한 이제 군인, 저 노예들이 이제 또 저 전쟁판에 나가겠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그때 했댔어. 포탄이 나가면 사람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전쟁도 아마 푸틴한테 아마 그래 보면은 러시아 그 뉴스를 보면 김정은이가 먼저 제안해서 보낸 거예요. 북한군에서는 100만이라 하지만 100만도 군대에 못 되지만 여기에 이제 전년에 이제 나오는 10만, 15만 이 군인들 가지고 나머지는 먹고 사는 데 다 신경 써요. 그래 북한에는 평양 1만 세대 건설한다. 뭘 한다면 다 군인들 하거든요. 인건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뭘 건설하는 건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들이 삶이지. 그래서 일반 군대라고는 하지만은 다 음속을 이제 북한에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군대를 받아도 답답해요, 이거요. 먹여 살릴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 북한에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는 다 보호밭이라 해가지고 큰 밭을 다 나라에 졌어. 농사를 해서 먹고 살라고. 그래서 영양실도 만났던 군인들인데 파병 보내잖아요. 이때는 또 정신교육이랑 너무 하고, 근데 북한의 그 젊은 군인들로서는 배만 부르면 땡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보면은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뭐 돈 벌러 나가든 뭐 나라에서 지켜져 나가든 젊은 친구들한테 거의 제일 큰 바람이거든요. 외국에서 한번 나가 좀 생활해 봤으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외국에 나가면 보지 못하던 이런 뭐 노란 머리, 흰 머리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신기한 세상 보기 위해서도 나가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 일전에도 말한데 러시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마 북한군이 지금 뭐 공개된 것만 15,000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 10만, 20만 군대가 나가 파병 나가는 거는 김정은이 눈 하나 깜빡하나요. 네.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 그 다음에 이제 세뇌 교육을 하다 나니까 북한군 상황에서는 여자처럼 내 스타일처럼 다 예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17살이면 이제 돌멩이도 막 씹을 나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야, 배불리 먹어 하고, 그 다음에 야, 러시아 파병 나간다 하면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야,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는지 사는지 이런 건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화를 한번 해보면은 그전에 옛날이나 그렇다고 해서 쌀값이 떨어지거나 뭐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들한테는 차려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파병으로 해서 김정은이 이제 자기가 향락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무슨 뭐
이 체제를, 북한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나 핵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하고 하지, 뭐, 평범한 군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또 옛날에 그 김정일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인민들이 배가 부르면 혁명하기 싫어한다고, 예. 인민들 적당히 먹고 이게 살아야지, 예? 배가 부르면 민주화가 일어난다 그랬어. 잘하는 나라 봐요. 못 사는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고 막 싸우고 이러네요. 우리 대한민국 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처럼 그 자유를 짓고 인권을 짓고 그 자기 이런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근데 북한처럼 못 먹고 못 산 나라 절대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우리 일반 유튜브에서 우리 북한에서 옛날에 온 분들이 자꾸 뭐 북한이 이제 망한다 뭐 난리 났다는데 저 체제는 김씨 일가가 어떻게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체제가 이제는 그냥 총칼 그냥 그 세뇌교육 이렇게 하니까 북한 주민들 그냥 굶어 죽어도 항변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호재를 만나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가지고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고 또 앞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무슨 군사위성도 쏘고 뭐, 북한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뭐 배도 무슨 이렇게 진수시키고 해요. 그래, 그걸로 해가지고 저는 아마 북한 주민들이 이런 일상생활보다도 더 탄압하고 더 조이고 더 북한 체제를 닫아내고 하는데 그게 다 아마 그 체제주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이게 가서 대한민국 장병들이 군에 나갔다 이자처럼 그냥 이거 나라를 위해서 바치다 이게 박았어. 근데 그게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거 안 누구 개인을 위해서 바치는 거 아닌데 저 북한 체제는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으면 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아마 저기가 하나 정말 뜻하지 않게 돌아갔다면 이 세상이 막 달라질 게요. 이 대한민국. 그만큼 이게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하고 북한의 그 독재국가의 그 사람값이 하늘과 땅 차이도 배상 못해요. 북한에서 군인으로 생활하실 때 한국군에 대한 소문이나 이야기가 있었나요? 소문보다 천의교육을 그렇게 받았죠. 예? 자본주의 남선 군대는 돈에 팔린 군대고, 예? 귤도 없고 무정부의 군대고, 예?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 해서 거기서 저는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아니,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돈을 줘? 북한은 그냥 군대 10년 간 다음에 난 나라를 위해서 바치모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군대가 돈을 준다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부러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처럼 뭐 기술도 없고 무정부주의 군대고 총 한 번 쏘면 다 도망친다. 예? 북한 체제 자체에서 이 한국 군대의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인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 보여야 앉아요. 그냥 자본주의 군대는 총만 쏘면 너부러진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길을 덮고 무정부주의 군대다. 하는데 북한군에 그 13년 있었다는 이런 걸 내가지고 또 저 같은 일반적인 북한군에 있던 사람이 부대 가서 강의를 한다니까 처음에 간다 해서 신기하고 북한군에 이게 무슨 이걸 가서 그 장병들한테 이야기한다 이건 상상도 사실 못했어요. 그래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이 사회 시스템 모든 자체가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진실 그 다음에 현실을 알려주고 그에 맞게 이제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건 절대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안 알죠. 그래서 그런 무정부적인 군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대 이제 장병들 만났는데 제일 먼저 장병이 또 만났는데 키가 있잖아요. 이게 그 체력 앞에서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장병들이 배 이렇게 쭉 나온 거 보고 이건 무슨 어디 신사군대인가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북한군에 있던 친구가 왔다니까 딸 뽑아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했는데 강원도가 처음에 그때 강연했는데 그래 강연하다가 막 그저 가방 뭐 온몸이 다 떨려가지고 그다음에 군들이 옆에 있었는데 야, 이 군복들이 얼마나 멋있고 키가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이게 평균적인 걸 볼 때는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 그래 그래서 엄청 위안 먹고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강연하는 게 막 다리 막 떨며 했어.
말을 제대로 못한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 또 이게 탈북강사 왔으니까 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만 골라나고 하는데 특전사 가니까 나 딱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력에 놀랐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문화생활을 하면서 내 같은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 가방 지고 장기하고 들어갔는데 지나가고 오는 사람을 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보고를 하는데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야, 이 자본주의 군대는 썩고 병들어 또 가던데 이게 규율이 오히려 더 세네. 그리고 또 너무 충격받은 게 부대마다 이게 보고법이 다 달라. 뭐 단결, 뭐 충성, 그 다음에 뭐 백골, 뭐. 북한에는 지간을만 할 때 이렇게 가면서 지간 이렇게 막 걸을 때 이렇게 보고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하면서 격려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만났을 때는 뭐 상감할 때는 분대장 동지, 뭐 전사강진 명대로 예, 명대로 왔습니다. 뭐 이런 걸 하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군인들 이렇게 단결, 충성,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딱 경직돼서 막 이런데. 그래서 그런 거 보고도 놀라고, 그리고 어제는 식당에 밥 먹자고 들어갔는데 글쎄, 북한에서 말로는 들었지만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 세계적으로 이게 자율 식사하는 게 뭐 5개 나라 된다고 들었거든요. 미국, 무슨 영국, 프랑스, 뭐 어디 어쨌든 일본 뭐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60만 대군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저는 군대 나면 그냥 당연하게 배가 고픈 게 정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냥 밥 먹는 게 그냥 지금 먹고 싶은 대로 막 푸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밥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정신력에서 보면은 북한의 그 정신력은 그 강압적이고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르는 대내적을 볼 때는 정신력이 상당히 높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싸울 때 뭐 이렇게 정신력 때문에 살아가는 거나 우리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한 생각이에요. 그 왜 잘못됐냐면 저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요. 그냥 군대 나가면 그냥 배가 고프는 건 당연한 거고, 군대 나가도 그 나라에 바친 몸인데 뭐 돈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아예 못해요. 그리고 그냥 전년에 있는 그 군인들 내놓고 그냥 훈련보다도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데 더 신경을 써.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뭐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훈련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의 그 삶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누구 시키면 이렇게 해서 그 맹목적인 정신력이 아닌 이렇게 또 죽고 저렇게 죽나 이런 세뇌교육에서 이제 나온 거지.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그냥 군인들이 나가서 이제 정말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문화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은 생에 대한 이런 애착, 앞으로 이런 미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다니까 훈련을 하면 적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오히려 북한 군대보다 더 나아요. 더 낫고, 강군인들이 이제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장병들이 이런 입고 생활하는 이 모든 이런 생활 수준하다 이런 게 보면은 완전히 그 월등하잖아요. 예? 뭐 그래도 다 체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안에는 모르겠지만 방탄 조끼가 있고 서로를 목숨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게 전술을 짜고 훈련을 하고 하지만, 북한은 그냥 옛날에 그 중국식처럼 사람이 맨몸을 떼가서 그냥 정신력 하나, 이런 전술, 이런 훈련, 이런 정신력 가지고 하다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붙었을 때 100만 원의 대군, 우리 50만 원 대군 놓고 올 때 그 전투력 차이에서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많이 대한민국이 뭐 앞에 서 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대한민국은 또 이게 자기 목숨도 지지만 가족이나 지킬 것이 많잖아요.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무슨 뭐 차가 있고 땅이 있고, 우리들은 정말 피해는 적게 하면서 적과 싸워서 이겨난 이런 정신이 오히려 북한보다 더 강해요. 우리 장병들이. 그리고 또 평상시 생활을 보면은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마음들. 그걸 강상에 들어가면 얘네 때는 좀 일이 힘들고 하다가도 부대에 강의할 때는 그때 20만 원 줘요. 그 다음 또 이게 또 특별하게 40만 원 빼는데, 그냥 그 돈보다도 뭐 거리 먼 데는 많이 멀거든요. 돈보다도 그 스트레스. 가면 이게 이 머리가 딱 뺏겨지고
그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북한 사회에 대한 현실과 대주면서 그분들한테 너무 긍지감을 이렇게 좀 발휘시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가면은 정말 장병들이 모이는데 너무 화목하고, 예, 너무 상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뭐 기강도 그래가지고 우리 뭐 장교들이랑 그렇게 되는 그 안타까운 것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그 사람 인권을 놓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그 정신세계 보면은 북한에는 그 내가 잡히잖아요. 포로. 그럼 역적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도 할 수는 없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그 술탄하고 뭐 전사하고 하는 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저는 가족이 출신 정부 이게 그럴까봐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병사인데 이게 자폭 안 하고 이제처럼 쏴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소대장, 분대장, 보위지도원, 정치도 뭐 군사도 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군인들이 포로는 변절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 포로 집안이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어서 전사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정신력이 높아서 죽는 게 아니고 연대적인 책임과 가족 때문에 저렇게 삶을 그렇게 정말 속절 없이 바치는 것 같아요. 뭐, 예, 저는 김정은이 살자고 저렇게 하니까 작은 이런 국지도발 같은 거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판 붙는다? 이건 잽이 못했다는 거 알아요.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군인의 쿠데타는 실현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우리 어떤 분들이 자꾸 무슨 쿠데타요, 이번엔 진짜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북한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 북한에는 이제 군 안에서도 세 개의 그런 조직이 돼야 되니까 통제 감시가 있어요. 첫째, 행정부, 정치부, 보위부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년에 나온 이제 부대들 보면은 한 개 소대가 이제 30명, 40명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대장이 있고 소대 보위지도원이 있고 소대 정치도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전투를 하자면 한 사람이 이게 소대장이 뭐 지휘하고 중대장이 지휘해야 되는데 뭘 하자면 한 번 가자면 이 보위지도원, 정치도원 이걸 다 승인 다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군인들이 너는 정치부 줄, 너는 보위부 줄, 너는 행정부 줄 이 다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제 감시가 너무 많다니까 절대로 그 간에 사고로 익사되거나 어떻게 그렇게 되기 전에 절대로 그 쿠데타가 불가능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신사임당에 좀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가다 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나 이러겠는데 어쨌든 또 이런 데 찾아오면서 걱정해요. 같은 이야기 계속 내가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또 이런 데 또 와볼까 또 그 생각지 못하던 또 이런 내가 잊어먹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장병들과 정말 대한민국의 사회를 위해서 정말 사반사업 제대로 뜨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정말 북한에서 살던 삶하고 대한민국 삶에서 보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정말 이런 정말 뿌듯한 이런 마음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나도 무엇인가 바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은 안고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런 도움과 사랑 속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런 인권을 누리며 살지만 앞으로 정말 북한 체제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데 이제 도발하고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받았던 이런 사랑과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희생한 우리 선배들이 목까지 합쳐서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저도 열심히 이제 노력해 살겠습니다. 탈북민들이 반역자는 아닙니다. 네, 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